트럼프와 머스크의 브로맨스는 비단 개인 간의 어떤 감정, 개인 간의 어떤 전략이 아니다.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어떤 감정 대립이 절충안이 있었고 또 만나야 된다는 주변에서의 어떤 조정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반세계화, 반월가, 반자본주의, 반엘리트. 그렇다면 하메네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메네이는 뭘 원하는가? 종교 지도자죠. 이슬람 종교 지도자. 이슬람 근본주의를 유지시키는 게 그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하메네이 명분이에요. 근데 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을 기준으로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죠. 종교 지도자는 무슨 종교 지도자예요. 그냥 자기의 권력이 중요한 거예요. 하메네이한테. 이건 두 번째죠. 종교는 명분이죠. 국민을 사로잡는, 국민을 결집시키는. 그래서 그 하메네이의 첫 번째 욕구사항,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결국은 신정 정치의 최고 권력자로서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 수단이 핵 개발이었어요. 그 명분이 이슬람 근본주의를 회복하고 시아파 어떤 맹주로서 내가 권력을 잡고 그리고 이슬람 세력을 탄압한 이스라엘을 몰아내는 거, 이걸로 이제 결집시킨 거거든요. 지지 세력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건 다 수단이에요.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한, 이슬람 시아파 맹주로서의 어떤 그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면 나머지 이 전략들은 수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수정했을 때 권력이 유지되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명분을 내가 수정했을 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하메니가 원하는 거는 권력의 유지. 근데 내가 권력을 유지해가지고서는 지금 네타냐후가 원하는 것과 트럼프가 원하는 거가 안 되잖아요. 핵 개발은 무조건 포기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핵을 포기한다는 카드를 내밀면서 내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하메네이가 만약에 참모들이 어떤 고민을 한다면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그 혁명 세력들이 모여서 혁명수비군과 혁명수비대 그 쿠드스군 장교와 그리고 하메네이가 어느 모처에 벙커에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권력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핵을 포기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냐? 핵을 포기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냐? 핵을 포기 안 하고는 절대 못하죠. 지금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공통사안이기 때문에. 그럼 핵을 포기했을 때 권력이 유지가 될까라는 거죠. 핵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제거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권력을 잡은 이유가 이슬람을 탄압하는 유대 세력인 미국과 기독교 세력 미국과 유대 세력인 이스라엘을 제거해야 돼요. 미국도 제거해야 되고 이스라엘도 제거해야 돼요. 핵이 없으면 그럼 국민들이 너 이슬람을 탄압한 유대와 기독교 세력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핵이 없는데 뭘로 제거할 거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근데 핵은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핵을 제거하면서 내가 유대 세력과 그 기독교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한 그 말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뭘까를 묘안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는 제거될 수밖에 없어요. 핵을 포기하는 거는 기본값이에요. 미국이 원하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전략을 취할까? 핵을 제거하면서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이게 이제 하메네이의 어떤 전술들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핵은 제거하는데 신전 정치의 최고 권력자로서 지금 현재 나의 자리는 지킨다. 핵은 포기할게. 아주 단계적으로 포기할게. 10년만 시간 줘. 2년마다 한 번씩 사찰 들어와서 그만큼 경제제재 풀어줘.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인 절충안이죠. 핵은, 그러니까 옛날엔 그 오바마 때 핵 합의는 핵 동결이에요. 현 상태에서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아예 백지화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개발했던 거 다 폐기하는 거. 그런 IAEA하고 들어와서 이제 사찰하겠죠. 2년마다 한 번씩. 그래, 그러면 이만큼 폐기했으니까 석유 수출 이만큼 하게 해줄게. 그럼 그 다음에 또 이만큼 포기했으니까 석유 수출 이만큼 하게 해줄게. 이게 이제 하메네이가 첫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네타냐후가 지금 그 정도를 받아서 오케이 할까?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메네이 재갈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하메네이가 자기 살겠다고 지금 왔는데 오바마가 했던 거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 핵을 동결하는 것과 제거하는 거는 차이가 있지만 지금 그 정도의 차이 가지고 저는 지금 트럼프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지금 무슨 조건을 달아. 네가 지금 그럴 상황이야? 처지야? 네가 지금 나한테 10년 시간을 달라고 하고 조건부로 무슨 뭐 경제제를 풀어주면은 핵을 또 포기하겠다? 또 지금 웃기는데 지금 네 자기 상황을 모르는 것 같은 애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항복이잖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토달지 마. 조건 제시하지 마. 그냥 핵 포기해. 그럼 살려줄게. 이거거든요. 그 네타냐후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손을 잡아야 돼요. 어쨌거나 트럼프의 손을 잡아야 자기가 살아요. 그러면은 그런 조건 제시는 사실 그렇게 강력한 어떤 유인책은 아니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 핵 완전하게 포기할게 라고 할 거예요. 일단은. 근데 내가 포기하겠다고 하면 아니 저 그동안 저렇게 세게 나오고 가오잡고 했는데 무슨 신전인데 지금 신의 전쟁인데 죽을 때까지 항전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해? 그 순간 아마 내부에서 쿠데타가 날 수 있겠죠. 혁명수비군 쪽에서, 쿠드스군 쪽에서.
그럼 자기는 포기하겠다고 안 하죠. 나는 결상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란의 국민이 원하는 게 뭐냐. 그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사실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게 뭐냐 이 얘기를 해요. 사실 국민이 원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는 하는 거야. 내가 권력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바꾸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게 뭐야. 일단 잘 사는 거야. 그 목구멍에 풀칠을 하는 거야. 그럼 국민이 원하는 거는 경제제재 푸는 건데. 그래서 나는 핵을 포기할 거야. 근데 내가 지금 핵 포기하겠다고 체면이 있지 말 못하잖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어요. 무스타바 하메네이라고 아들이 있죠. 세조는 세부대에 담자.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거는 MZ가 알 거 아니야? 그 우리 아들을 한테 권력을 이양해 주죠. 그 뒤에서 자기가 이제 수렴청정을 하겠죠. 태조가 그랬던 것처럼 수렴청정을 할 거예요.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주고. 그리고 아들이 나는 새로운 권력이고 또 이란의 국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경제 재건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 타협해서 이제 경제 제재를 풀겠다. 그러려면 핵 포기해야 된다. 핵무기가 있었던 거는 우리가 안보를 지키고 잘 살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지, 핵무기가 없어도 만약에 잘 살 수 있다면 핵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어떤 명분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 이양과 새로운 권력자가 아버지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메네이는 자연스럽게 이제 권력을 물려주고 자기가 수렴청정을 하는, 배후 조정하는 권력자가 남아있는 이 방법이 하나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메네이 주니어가 트럼프와 함께 네타냐후와 함께 새로운 이란을 끌어가는 거 절충안이겠죠. 하메네이가 원하는 거는 아마 권력, 어쨌거나 무엇이 됐건 권력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핵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중국, 지금 전 세계 패권을 양분하고 있는, 양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2위 국가인 중국이 지금 원하는 게 뭘까? 그러면 이 판에 중국의 어떤 영향력은 전혀 없는 걸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시진핑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이란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도 중국은 현재 상황보다는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 이란은 친중 국가거든요. 친러 국가고 권위주의 국가예요. 악의 축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이란, 예전에 이라크, 베네수엘라, 이게 다 한 통이에요. 한 통. 북한 한 통인데, 그러니까 중국은 그럼 지금 이란이 어쨌거나 핵을 포기하고 아니면 하메네이 지금 친중 정부가 지금 사라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전쟁이 끝나면 현 상태보다는 중국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중동 정세가 자기 그들의 어떤 지정학적 입지에. 그러면 그 시진핑의 전략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손해를 최소화하는 손절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의 어떤 입지를 최대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제 최고 목표가 되겠죠. 그럼 중국이 지금 중동에 갖고 있는 영향력은 뭔가? 시진핑이 갖고 있는 중동에서 영향력. 시진핑이 갖고 있는 중동에서 영향력은 이란이라는 시아파 친중 세력이 현재 있는 거가 중국한테 좋은 거죠. 그리고 빈살만이 이제 최고의 석유 고객인 VIP인 미국이 공백 상황에서, 미국이 옛날만큼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를 사주지 않는 상황에서 석유를 하루에 1000만 배럴 사주는, 그 1000만 배럴을 다 사우디에 사는 건 아니지만 그 중국이 하루에 1000만 배럴을 사거든요. 이 1000만 배럴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석유 1000만 배럴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 전 세계가 하루에 석유를 얼만큼 태우는지 아세요? 하루에 1억 배럴의 석유를 전 세계가 태워요. 에너지로. 1억 배럴 곱하기 70달러 하면은 나오죠. 달러로 얼마를 환전해야 되나 사람들이. 이게 지금 달러 패권이에요. 1억 배럴 곱하기 1억이 08개, 70달러, 09개잖아요. 709개. 그게 지금 달러 패권이에요. 전 세계가 그만큼의 액수를 달러로 바꿔야 되거든요.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1500만 배럴을 중국이 써요. 15%. 어마어마한 거죠.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중국 15억 인구가 석유를 15%를 쓰거든요. 그 중에 500만 배럴은, 중국도 석유 산유국이에요. 근데 500만 배럴은 이제 서부 쪽에 있는 유전에서 자신들이 캐 쓰고, 이제 질이 안 좋은 석유죠. 중국 석유가.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지금 미국에서도 좀 살 거고, 대부분은 이제 중동에 사죠. 거의 1000만 배럴을 수입하는데 1000만 배럴 중에 과반 이상 정도를 아마 중동에서 샀을 거예요. 이런 중국이 요구할 거 아니에요. 사우디한테. 내가 니네한테 석유 제일 많이 사주는데 왜 미국 말만 들어? 내 말 들어. 그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왜 내 돈 내고 석유 쓰는데 내가 왜 트럼프 돈을 써야 돼? 달러를 써야 돼? 위안화 받아. 핀사마 입장에서도 지금 1등 고객이 VIP가 와서 자기네 쇼핑하는데 결제 카드를 왜 니네는 왜 현대백화점 카드만 쓰게 해? 비자 카드 쓸 수 있게 해줘.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자 카드 당연히 받아야죠. 팔려면, 물건 팔려면. 빈살만의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위안화 결제를 자꾸 요구하면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란은 원래 이슬람 혁명부터 친중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서 아브라함 협정이 뭐였나
돌아와 볼게요. 아브라함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이기고 2017년 1월 달에 집권한 다음부터 줄기차게 추진했던 게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그리고 4년 동안 밑작업을 해놓고 2019년부터 이제 그 아브라함 협정을 맺기 시작했어요. 중동 순위파 국가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동맹관계로 엮어서 공동의 적인 이란을 고립시키는 작전이에요. 근데 이 작전을 처음 나왔을 때 서방 세계는 다 비웃었어요. 어떻게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동맹 관계로 묶냐. 이건 호랑이하고 사자를 하늘 위에 넣고선 서로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가 똑같다. 바보 같은 생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트럼프가 그때 말은 안 했지만 트럼프가 계속 전략적으로 밀고 나가는 거를 보면 트럼프의 생각은 뭐였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니네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프랑스, 독일, 영국 니네 잘못 생각했어. 얘네가 무슨 아랍이고 유대야. 이슬람이고 유대야. 종교 문제가 아니야. 돈 문제야. 권력 문제고 돈 문제야. 무슨 종교, 종파가 어떻고 그 종파 떠들고 뭐 사상 떠들고 철학 떠들고 하는 거 다 결국 알고 보면 돈 문제야. 돈 주면 다 해. 그래서 네타냐후를 구워 삶고 빈살만을 구워 삶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쓰거든요. 2017년에 트럼프가 제일 먼저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지금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그 서방 세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있어요. 왜냐면 가자지구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토가 딱 접경에 있는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둔다는 얘기는 팔레스타인한테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팔레스타인 이슬람을 순위파 이슬람 세력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예루살렘을 성지로 놔두고 텔아비브에서 이제 모든 행정을 본 거죠. 대사관 행정을. 근데 트럼프는 쿠시너 사위가 유대인이고 머서라는 그 후원자가 있었거든요. 유대인 후원자가. 그 후원자들이 그 만찬을 하면서 계속 트럼프한테 욕을 했어요. 그 대사관 옮겨달라. 그게 네타냐후를 트럼프의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미국 내에서도 반발했었고 심지어는 서방 세계에서 엄청나게 반발했었고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옮겨요. 네타냐후가 완전히 그냥 트럼프 형님 하죠. 이제 우파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명분이. 미국이 전 세계 패권 1인자가 예루살렘 인정했다. 이스라엘 국가로 인정하고 수도를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다음부터 네타냐후를 그냥 형님 하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빈살만을 구워 삶아야 되잖아요. 빈살만한테는 카슈크지라는 그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토막 살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트럼프 일기 때. 그 카슈크지가 누구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브 가문의 후손이에요. 와하브 가문의 후손이 빈살만이 정권을 잡은 다음부터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형제들을 다 이제 죽이거나 물리치고 감금해서 정권 잡은 다음부터 와하브 가문들이 탄압을 받아요. 와하브 가문이 탄압받는 이 후손 중에 그 카슈크지, 자말 카슈크지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해서 워싱턴 포스트에 빈살만을 비판하는 칼럼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빈살만이 이 카슈크지가 이제 튀르키예 미국 대사관에 이혼 서류를 이제 내러 들어갔을 때 자기 정보 요원들을 보내서 자근자근 썰어버려요. 죽였어요. 살인했죠. 이게 이제 CIA하고 이제 미국 서방 세계 판단이에요. 카슈크지가 들어가는 거는 그 CCTV에 찍혔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나오는 장면이. 카슈크지는 실종됐고. 그럼 아직까지 대사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살해당하지 않았으면 대사관에서 어딘가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카슈크지가 들어간 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정보 요원들로 보이는 맨인블랙 요원들이 한 6명이 큰 가방 하나씩 들고 나와요. 그게 이제 썰어서 6등분 해가지고 이제 갖고 나온 거예요. 이 살인 사건을 어쨌거나 지금 미국의 언론인이잖아요. 그 저기 인종은 와하브 가문이지만 어쨌거나 워싱턴 포스트 언론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망명한 시민권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미국 시민을 지금 빈살만이 죽인 거거든요. 자기 비판한다고. 이걸 이제 지렛대로 쓰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트럼프가 너 우리 워싱턴 포스트 언론인 토막살인 했지? 우리는 알고 있어. 네가 했다는 거를. 그래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법정에 세워서 상해시켜 버릴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놓죠. 그 빈살만이 뜨끔한 거야. 트럼프 말 안 들으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겠는데 명분이 있으니까. 첫 번째 그게 이제 째찍이었죠. 당근은 뭐냐? 빈살만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빈살만도 원래 형제 상속 그 전통을 깨고 자기가 이제 부자 상속을 처음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왜냐면 형제가 다 돌려가면서 해보니까 남아있는 형제가 없는 거야. 이제 그 파이살 국왕의 형제들이 아들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제 손자대로 넘어가야 돼요. 손자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장자 상속에 그게 있잖아요. 사우디도. 그러면 이제 제일 큰 아들의 큰 손자 장자한테 상속을 해줘야 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빈 살만이 살만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이 살만의 아들인 무함마드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편의상 빈 살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빈 살만이 아버지가 살만인데
자기가 이 상속 1위가 아니야. 왕위 상속 1위가 아니야. 근데 자기는 왕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형제들을 전부 다 호텔로 힐튼 호텔인가로 불러요. 그래서 전부 다 그 못질 해놓고 자 지금 하나씩 나와서 각서 써. 자 재산을 나한테 바치고 그 권력을 탐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은 이제 살아서 나가는 거고, 만약 그걸 부정하면 거기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형제들한테 이제 각서를 받고 자기가 이제 왕위 계승자가 돼서 왕세자가 돼요. 이게 이제 빈살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빈살만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정통 세력들의 모든 걸 다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빈살만이 하려고 했던 게 와하비즘이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단군 신앙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정통성을 유지해왔던 세력은 사우드 가문의 정치 세력이 있었고 와하브 가문의 종교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상적인 세력. 이란은 신정 일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아파의 어떤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정치 권력까지 잡고 있는 거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신정 분리예요. 그러니까 사우드 가문의 왕 세력과 왕가 세력과 와하브 가문의 이제 종교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지금 연맹한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 연맹한 세력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의 세력이에요. 근데 자기가 내 정통성을 갖추려면 와하비즘을 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니파 이슬람의 세력의 뿌리인 와하비즘을 무슨 히잡이고 왜 여성한테 참정권을 안 줘? 왜 젊은이들한테는 그 맨날 꼰대들이 와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해? 와하비즘 싫어. 사우디아라비아 와하비즘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이제 빈살만이 선언을 해요. 아예 쉽게 얘기하면은 하메네이 같은 세력이 와하브 세력인데 와하브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빈살만이 권력을 이제 진짜로 잡으면 와하브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항을 해야 돼요. 빈살만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후손들이 지금 여기저기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망명을 해서 빈살만을 계속 비판하는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이었던 게 카슈거지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박정희 쿠데타나 팔레비 쿠데타 세력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정통성 부정. 두 번째는 근대화.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자기 지지해주지. 그러니까 빈살만도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게 뭐냐? 자, MZ 세대들은 내가 내 말을 따르면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게 뭐냐? 아버지, 할아버지는 석유를 먹고 살았잖아. 우리는 이제 석유를 먹고 사는 시대 끝났어. 그러면 석유가 값어치가 나갈 때, 아까 얘기했잖아. 강남 아파트 값어치가 나갈 때 팔아서 빨리 비트코인을 바꾸려고 한다고, 지금 부자들은. 빠른 부자들은. 그게 이제 빈살만은 석유 빨리 팔아가지고 아직까지 값어치가 있을 때, 배럴당 지금 $70 할 때 빨리 팔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두바이 같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마이스, 이제 금융, 엔터테인먼트, 관광, 마이스, 그러니까 국제회의 도시를 두바이 같은. 그러면 석유를 팔아야 되잖아요, 일단. 석유를 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석유를 어떻게 팔아요? 어떤 자본가한테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다 사세요 하면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 싸게 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전체 다 얼마니까 얼마에 사세요 뭐 할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 방법이 있을 거고. 그냥 원시적인 방법이죠. 지금 우리나라 석유 지금 매장량 얼마라고 네가 와서 한번 조사해봐. 그래서 예를 들어 매장이 1억 배럴이다. 그러니까 뭐 1,000억 배럴이다. 1,000억 배럴 곱하기 현재 가치인데 야 한꺼번에 사니까 좀 할인해줘 해가지고 $70 배럴당 $70 배럴당 $30 사겠죠? 이런 식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에서 근대화된 방법, 현대화된 방법, 주식을 파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람코가 그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가 사우디 석유를 100%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람코를 상장하는 거예요. IPO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빈살만이 그 아람코를 이제 미국 뉴욕 증시나 홍콩 증시나 상하이 증시나 아니면 두바이 증시 이런 쪽에 전 세계 어떤 금융 허브에서 상장을 추진했어요. 근데 이거를 미국이 좋아할까요? 왜냐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니까 아직까지는 석유를 사우디가 판다는 거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석유를 가진 놈이 미국의 편에 서서 해줄 어떤 보장이 없으니까 미국이 엄청 방해 공작을 했죠. 월가가. 그래서 아람코에서 책정했던 그 아람코 주식의 가치를 엄청나게 평가절하를 해요. 보고서에서. 그 월가 보고서, 그러니까 JP모건 등등에서 나오는 월가 보고서를 쭉 보면은 2조 달러인가 2천조 달러인가 아무튼 그 초기 IPO 물량을 2조 달러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 월가의 보고서들을 보면 1조 달러도 안 돼요. 2조 달러 너 뻥치지 마. 이거 1조 달러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IPO 할 때 가격이 이제 계속 다운되는 거야. 그리고 그 뉴욕 증시에서 그걸 계속 견제를 해요. 못하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빈살만이 뉴욕 증시 상장을 포기하고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해요. 중국에서. 그 중국 입장에서 좋죠. 만약에 중국 홍콩 증시에 상장해가지고 만약에 중국 자본이 그걸 산다. 중동의 석유가 자기 거가 되니까. 당시에 시진핑이 그거를 얼씨구나 했을 거 아니에요. 좋아했겠죠. 빨리 상장해라 했겠죠. 그래서 홍콩 상장을 막 추진해요.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월가가 방해해서 뉴욕 증시 상장은 못했거든요. 근데 홍콩은 중국 시진핑의 앞마당인데 또 시진핑은 반기고 그거를. 근데 못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당시에 홍콩 시위가 있었어요.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홍콩에 그 범죄인 인도 협정이라는 게 있거든. 홍콩하고 중국 간에. 근데 원래 이제 그 영국의 령이었을 때는 범죄인 인도 협정 때문에 홍콩에 있는 그 자본주의 민주 세력들이 중국으로 안 끌려갔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그 법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바꿔버렸어요. 일단 홍콩에서 민주화운동하면 다 지금 저기 베이징 우리나라 옛날 남산으로 다 끌려가요. 그래서 어딘가 이상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범죄인도 협정인가 그걸 이제 시진핑이 개정하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시위 세력이 시위를 하게 되면서 갑자기 막 홍콩이 그 옛날 우리 민주화운동할 때 막 서울 같은 분위기가 돼요. 그때 이제 글로벌 자금이 막 빠져나가거든요. 썰물같이. 그러니까 홍콩 증시 상장을 못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결과적인 거지만 공교로 왔다. 왜 갑자기 홍콩 시위가 당시에 빈살만이 아람코를 상장하려고 했을 때 났을까? 이런 의문은 들죠. 물론 누군가 뭐 그걸 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지만 굉장히 공교롭게 아무튼 못하는 상황이 됐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냥 국내 증시 상장을 해요. 그래서 원래 5%인가 10%인가를 이제 그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2%인가밖에 매각을 못했어요. 당시에 돈이 없잖아요. 석유 팔아서 네옴시티 건설해야 되는데 네옴시티의 첫 번째 테마가 금융도시거든요. 두바이 같은. 근데 금융도시를 건설하려면 전 세계 글로벌 그 금융사들이 거기에 지사를 설립해야 되잖아요. 여의도가 만약에 글로벌 금융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뭐 홍시앙은행, 뭐 시티뱅크, 뭐 JP모건 이런 데들이 와가지고 아시아 헤드쿼터를 거기에 마련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하이하고 홍콩이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된 거 다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금융사들이 다 누구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월가의 금융사,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금융사들이 전부 유대 금융 세력이에요. 이스라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죠. 사우디의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는 거는 옆에 있는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협조 없이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빈살만의 네옴시티 건설 계획에 이제 PF 참여,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지사들을 세우는 어떤 금융사들의 이동, 이런 것들을 결정하려면 네타냐후가 협조를 해줘야 돼요. 이걸 이제 잘 알았던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네타냐후를 구워 삶은 다음에 예루살렘 대사관 이전으로 네타냐후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네타냐후를 설득해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네가 손을 잡으면 이란이 너한테 꼼짝 못하게 된다. 손 잡아라. 근데 빈살만이 손 잡을까? 물어보니까 빈살만이 네옴시티 건설하는데 네가 협조해줘야 돼. 너는 지금 카드 한 장 들고 있잖아. 협조해주겠다고 해. 그럼 빈살만이 손 내밀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트럼프 집권 1기 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네옴시티에서 빈살만을 만나요. 근데 그때 네타냐후의 그 에어포스 원 헬기가 네옴시티로 날아가요. 이게 이제 어떤 그 해커인가? 그런 사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 각국 정상들의 에어포스 원을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그 사이트가 있대. 근데 당시에 네타냐후의 헬기가 네옴시티 날아간 거야. 폼페이오하고 빈살만이 네옴시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폼페이오는 그 당시에 트럼프의 특사였으니까 그럼 거기서 어떤 논의를 했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빈살만에게 네옴시티 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과 그리고 금융 세력들의 어떤 그 지사 설립 이런 것들에 대해 논의를 해줬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급물살을 타서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가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2019년 이제 11월 달에 백악관에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리고 저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그 트럼프가 도장을 찍어요. 차남까지 도장을 찍은 거야. 근데 장남인 이제 빈살만은 아직 도장을 안 찍었어요. 팔레스타인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그 이슬람 세력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로 도장을 찍어요. 그 시간 끌기를 좀 했는데 그 와중에 바이든이 집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 물 건너간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야심차게 내가 외교적인 어떤 딜로 그 중동 정세를 기존의 선배들 민주당과 공화당 선배들이 못했던 외교의 딜로 싸우지 않고 중동을 제압하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진짜 제갈량 같은 아이디어를 자기가 만든 건데 이거를 자기가 관철시키기 바로 직전에 바이든한테 선거에 진 거야. 당시 팬데믹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이 와서 아브라함 협정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오바마가 했었던 핵 합의로 돌아가겠다. 햇볕 정책으로. 핵 동결하면 경제제재 풀어줄게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빈살만하고 네타냐후는 불만이죠. 지금 이란을 제압하기 직전까지 왔는데 갑자기 바이든이 와가지고 다시 원상복구하겠다는 거야. 이거를 판을. 그러니까 줬다 뺏은 거잖아요. 차라리 주지 않으면 그냥 옛날처럼 그냥 갈등 관계 있으니까 그냥 그 상태인데 갑자기 와 좋은데 트럼프 생각 좋은데 아이디 좋은데 베리굿인데 이제 이란 호메이니를 완전히 제압할 직전까지 갔는데 갑자기 이거를 호메이니 다시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네타냐후랑 빈살만이 완전히 바이든을 왕따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공백을 시진핑이 급격하게 치고 들어와. 기회다. 바이든이 똥볼 차고 있을 때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진핑이 빈살만한테 석유 우리가 많이 사주잖아. 위안화 결제해. 알았지? 그러면 내가 지원해줄게. 호메이니한테도 지금 너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거나 바이든이 정신 차려가지고 아브라함 협정 맺으면 너 완전히 그냥 그 고립모의 상태가 되는 거야. 너 완전 죽어. 어떡할래?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이란이 형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원래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묶어서 이란을 제압하는 건데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묶어서 이스라엘을 제압하는 반대 전략을 시진핑해요. 이게 베이징 딜이야. 그러니까 시진핑한테 막 뻔질나게 찾아가. 네타냐후도 찾아가고 빈살만도 찾아가고 호메이니 특사도 막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원래 2016년 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은 국교 단절되거든요. 시아파하고 수니파 갈등으로 8년간 단절됐던 국교를 시진핑이 사바사바해서 다시 이제 국교 정상화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립문이 된 거야 이제 네타냐후가. 사자하고 호랑이였는데 곰하고 사자하고 또 뭉친 거야. 그래서 호랑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절박해지는 거죠. 이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손잡고 지금 이란을 죽일 수 있었는데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하고 손잡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네타냐후는 이제 그 우파 세력의 어떤 등살에 못 이기는 거지. 야, 지금 어떡할래 이거. 쟤 이제 지금 핵 개발하고 하면 우리 죽일 텐데 칼날이 목전까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이 판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그러면 중국이 원하는 건 뭘까?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시진핑이 원하는 건 뭘까? 이 상황을 손절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득이 됐던 이 상황을 지금 미국, 지금 이스라엘이 깨려고 하니까, 지금 전쟁으로 깨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손해를 줄이는 거죠. 그럼 중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뭘까?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다른 국제사회도 자기가 이거를 수용하게끔 하는 어떤 방법. 그리고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법. 더 나가면 사우디도 이제 자기가 1등 고객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법. 근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구사항을 보니까 이란의 핵은 지금 포기해야 된다. 호메이니의 정권을 유지하면서 핵을 포기하는 거겠죠. 왜냐면 호메이니가 자기 친중이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이 원하는 거는 핵은 포기해야 된다 어차피. 그러면 이제 중동과 나토를 겨냥했던 이란의 핵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원이었을 거 아니야, 중국한테는. 핵은 포기해야 돼 이제. 근데 하메네이 정권은 지키고 싶겠죠. 후위를 도모하려면 친중 정권은 남겨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현재 상태를 가능하면 유지하고 싶다. 근데 핵은 포기해야 된다. 네타냐후는 핵은 포기해라. 하메네이도 제거하겠다. 근데 시진핑은 핵은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근데 하메네이는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핵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어떤 상황이 됐든 핵은 포기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모든 패권자들이 원하는 게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는 거는 핵을 포기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 자기 아들에게 정권을 이양해주고 아들의 어떤 새로운 체제에서 핵을 포기하게끔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핵을 포기할게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러면 반발할 거 아니야. 혁명 세력과 국민들이. 그럼 그때 이제 중국이 정권을 유지해주는 어떤 힘을 실어주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시진핑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원하는 또 빈살만이 원하는 것도 있죠. 그럼 지금 빈살만이 원하는 거는 이란의 그 반대 시아파 세력도 없어지고 이란의 핵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시아파 혁명 세력도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란의 핵도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빈살만은 네타냐후하고 똑같죠, 지금 욕구가. 근데 이제 나머지 트럼프와 시진핑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거는 하메네이 정권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패권자들이 원하는 대로 가겠죠. 핵은 포기하고 하메네이 정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명맥을 유지시키는 거. 그래서 중동에서의 어떤 혼란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동의 그 이란의 핵은 없어질 것 같다. 하지만 하메네이 정권은 현재 국면으로 볼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메네이 정권이 이양되거나 아니면 하메네이가 권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국면이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트럼프와 머스크의 브로맨스는 다시 돌아온 건가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사람의 브로맨스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화해를 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도 그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세계관, 그러니까 반세계화, 반엘리트, 반월가, 반민주당, 반자유무역, 그러니까 통칭하면 반세계화인데 이 반세계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머스크를 등질 수가 없어요. 머스크 뒤에 있는 네트워크 때문에 그래요. 비단 머스크 하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일론 머스크 하나의 어떤 자본력, 2천억 원 정도를 쓴 자본력, 그리고 일론 머스크만의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뭐 어떤 힘만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근데 단지 그게 아니거든요. 비단 머스크 개인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머스크 입장에서도 지금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사업, 스페이스가 X가 하려고 하는 사업, 뉴럴링크가 하려고 하는 사업, 모든 사업이 다 인허가 사업이에요. 근데 민주당을 등지고 바이든을 등지고 트럼프를 택했는데 트럼프까지 등지게 되면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인허가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둘 다 트럼프를 버리고 머스크를 버려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얘기했지만 트럼프와 머스크의 브로맨스는 비단 개인 간의 어떤 감정, 개인 간의 어떤 전략이 아니다.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반세계화 전략,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큰 그림, 이 두 가지가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라는 어떤 기반이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어떤 감정 대립이 절충안이 있었고
또 만나야 된다는 주변에서의 어떤 조정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가장 모양새 좋은 게 트럼프가 먼저 손 내밀 수 없잖아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이자 연장자이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도 일론 머스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트럼프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이게 모양새가 제일 좋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코치를 했을까? 그냥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존심 센 이제 터프가이들인데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일론 머스크가 먼저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지라고 생각했을까? 아니죠. 주변에서 그런 것들의 분위기를 만들어준 이 메이커들이 있었죠. 트럼프와 머스크와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이번에 화해를 한 게 언론 보도가 됐어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화해에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일론 머스크도 만나고 또 트럼프도 만나고 해서 두 사람이 화해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주선을 했죠. 그리고 그 비서실장, 여성 비서실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하고 같이 노력들을 했죠. 그럼 제이디 벤스는 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를 중재했을까? 화해를. 제이디 벤스는 누구일까? 라는 거예요. 제이디 벤스가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제이디 벤스는 어떤 인물일까? 그러니까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혹시 아시나요? 엘러지 오브 힐빌리라고 해서 제이디 벤스가 이제 예일대 법학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교수의 어떤 권유로 썼던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그 제이디 벤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제이디 벤스를 왜 부통령 런닝메이트로 낙점을 했는가를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트럼프가 하려고 했던 게 뭐였죠?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받아들이고 이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반세계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쭉 나오는 어떤 목차들이 있으면 반월가, 반자유주의, 반자본주의, 반엘리트. 이게 보수 정당이 했던 거랑 다르잖아요. 원래 공화당은 엘리트주의, 민주당이 친월가지만 사실은 공화당 내에서도 친월가 세력들이 있어요. 그 월가에서는 양쪽으로 모두 후원을 해줬으니까 친월가 세력이 있죠. 엘리트고요. 보수당은 백인 기독교 중산층 엘리트죠. 공화당은. 그리고 그러니까 친월가죠. 근데 지금 트럼프 얘기하는 거는 공화당의 원래 기조, 분위기하고는 상반되잖아요. 반엘리트. 트럼프도 엘리트예요. 비니스 스쿨 나오고 와튼 스쿨을 나오고 그 전에 아버지가 그 시행사업으로 성공해서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 디벨로퍼 아들이에요. 본인도 디벨로퍼고. 본인도 금수저의 엘리트인데 본인이 나와가지고 반 엘리트, 반 월가, 반 세계화 외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뭔 소리야. 너는 금수저다 부잣집 아들에다가 그 아이비리그 나와서 지금 대통령까지 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보완해주는, 세탁해주는 런닝메이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트럼프한테는. 그럴 때 그 런닝메이트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제이디 벤스라는 사실을 피터 틸 팔란티어 페이팔 설립자가 트럼프에게 알려준 거예요. 발굴해서. 그러니까 피터 틸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 제이디 벤스가 트럼프를 처음 만난 게 2021년 3월이에요. 2021년 3월에 이제 그 공화당 상원의원 경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제이디 벤스의 손을 딱 잡고 움켜쥐고 피터 틸이 마로라고 리조트로 찾아가요. 제이디 벤스는 싫었을 거예요. 트럼프 만날 때 당시에. 왜 그랬냐면 제이디 벤스가 2016년에 같은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히틀러라고 했어요. 미국의 히틀러다. 또라이다. 정신병자다. 파쇼다.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이 2021년 상원의원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이디 벤스가.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도 야심가예요. 신념가가 아니에요. 부통령이 되고 싶었던 거야. 상원의원이 되고 싶었고.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가 누구냐면 오하이오주 아팔라치아 산맥에 힐빌리가 무슨 뜻이냐면 백인 산골짜기 무지랭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내가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또 싫어할 테니까 산골짜기 도매산골 감자바위라고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우리나라 따지면 그런 강원도 도매산골의 그냥 산골짜기 촌뜨기예요. 힐빌리가. 제이디 벤스의 고향이 오하이오주에 있는 아팔라치아 산맥에 있는 산골짜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 철강회사 다니면서 그때 이제 US 암코라는 철강회사에 다니면서 그럭저럭 중산층으로 살았어요. 제이디 벤스가. 근데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한 세계화 때문에 미국의 철강회사가 다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든요. 일본에 좋은 철강들이 막 들어오고 중국의 값싼 철강들이 들어오고 일본의 자동차들이 막 들어오니까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제조업이 막 붕괴되기 시작하고 500만 개의 일자리가 지난 20년간 사라졌거든요. 그 사라진 일자리의 직격탄이 바로 오하이오주 러스트벨트 라고 하는 데서 생긴 거예요. 제이디 벤스는 할아버지가 그럭저럭 먹고 살다가 철강회사가 몰락하니까 제이디 벤스 집안도 이제 몰락하게 되고 엄마가 2등 했어요. 전교 고등학교 때. 근데 엄마가 대학을 못 가요. 근데 그 엄마는 그게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약쟁이가 돼요. 마약 중독자가 되죠. 그 제이디 벤스는 그리고 할머니의 어떤 결단으로 엄마하고 떼날 할머니가 내 딸하고 내 손자를 같이 묶어두면 이 손자도 인생을 망치겠다. 그래서 손자에게 그게 되게 멋있는 말이거든요. 성공을 선택할래? 실패를 선택할래? 하고 물어봐요. 너의 선택이다. 내 인생은. 네가 성공하려면 엄마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이디 벤스가 엄마를 떠나서 할머니하고 같이 살게 돼, 할아버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공부에 집중해서 제이디 벤스가 공부를 잘하게 돼요. 특히 수학은 거의 뭐 만점을 맞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 제이디 벤스가 오하이오 주립대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이디 벤스가 그때 오하이오 주립대에 들어가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자신은 공부를 잘했지만 아이비리그 명문대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학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포기했던 거예요, 지레. 근데 내가 오하이오 주립대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비리그가 오히려 오하이오 주립대보다 훨씬 다니기가 쉬운 거야. 산골짜기 도배산골에 있었던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그게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도 지역균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애들 뭐 몇 퍼센트 뽑고 그다음에 뭐 지역별로 이제 몇 퍼센트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균형은 이 지역에 있는 애들끼리 경쟁하면 돼요. 이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티오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예일 대학이나 하버드나 스탠포드를 가는 게 자기한테 더 쉬웠어요. 그리고 장학금 제도도 많아서 오히려 예일대 다니고 스탠포드 다니고 뭐 1년에 1억 정도를 학비로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공짜로 다닐 수 있었던 거야. 아팔라치아 산맥에 사는 산골짜기 도매산골 촌뜨기로서는 여러 가지 지원하고 그 티오 균형 전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이디 벤스가 머리를 탁 치게 돼요. 방법만 알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같은 산골짜기 도매산골 촌뜨기들은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이게 제이디 벤스가 생각했던 깨달았던 거야. 세상에는 방법이 무궁무진한데 사실은 내가 잘 몰라서 방법조차 몰랐구나 그동안. 그러니까 루저들, 하층민들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거기서부터 각성을 하고 해병대를 갔다 와서 예일대를 들어가요. 예일대 로스쿨을. 그때부터 이제 탄탄대로를 달리게 된 거잖아요. 인도 출신의 변호사 와이프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부통령까지 40대 부통령, 최연소 부통령까지 됐잖아요. 근데 제이디 벤스를 이제 유심히 봤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이디 벤스가 예일대 다닐 때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202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40대니까 아마 대학생이면 2020년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를 나오고 들어갔으니까 20대 중반이었겠죠. 20대 중반에 예일대 로스쿨을 들어간 제이디 벤스. 머리는 좋고 똑똑한데 그동안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성공 가도로 못 달렸던 제이디 벤스가 비로소 예일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세상에 성공할 수 있다는 방법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야망을 갖게 되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가난, 고통 이런 것들이 나한테 왜 생겼을까도 잘 알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눈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인재가 이제부터는 성공을 하고 싶은 야망을 막 품게 되는데 그러면 조력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인재한테 조력자의 손길을 내민 게 피터 틸이에요. 피터 틸은 금수저예요. 독일계인가 부잣집 이민자였는데 스탠포드 철학과하고 이제 스탠포드 법학대학원을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그 페이팔 창립자고 이제 팔란티어라는 AI 업체를 차린 사람이니까 대부분 공학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철학자예요.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철학자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공화국으로서의 미국을 이끌고 가고 있는 철학자예요. 철학적 기반을 만들어준 정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터 틸을 이해하지 못하면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삼성전자는 앞으로 생존할 수 없어요. 피터 틸이라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하정우라는 우리나라 AI 수석으로 임명된 사람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 하정우라는 AI 수석이 현 정권에서 이 사람이 왜 AI 수석에 임명이 됐을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읽은 걸까? 하정우라는 사람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와서 네이버에서 그 클로버라는 한국형 AI를 개발을 한 사람이죠. 이런 거 실무를 겸비했고, 근데 단지 그 정도의 그러니까 공학자로서의 어떤 능력이나 뭐 코딩 능력, 엔지니어링 능력만 있다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근데 하정우가 가지고 있는 거는 피터 틸의 생각,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엔지니어들을 지금 어떤 트렌드를 지배하는 어떤 철학,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하정우 AI 수석이 지금 주장하는 게 서버린 AI거든요. 국가 주권 AI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AI라는 기술은 어떤 기술의 문제, 사업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의 문제예요. 우리가 식민지가 되느냐? 예전에는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 때문에 줄을 섰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를 택할 거냐, 권위주의적인 자본주의를 택할 거냐 해서 이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이 있었죠. 이념으로 줄을 섰죠. 우리는 이제 그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에 줄을 섰던 거고, 북한은 이제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중국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 쪽에 줄을 섰던 거잖아요. 이게 특히나 한민족 우리들한테는 이 줄서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이 좋아서 남한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거지. 만약에 38선 이북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지금 북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북한에서 사는 이제 탈북자가 됐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디에 줄을 서느냐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근데 앞으로 줄을 서는 게 기술 이념에 따라서 줄을 서게 돼요. 기술에 따라, 기술 표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픈 AI를 쓸 거냐,
딥시크를 쓸 거냐에 따라서 줄을 서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를 택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줄을 섰지만 이제는 오픈AI 쓸래, 딥시크 쓸래에 따라서 우리가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제 인생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게 피터 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기술이 체제라는 거예요. 기술이 체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술이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피터 틸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주의나 어떤 애국주의를 기술하고 접목시키지 않으면 중국의 기술에 지배당하고 우리의 생활은 말살될 거다.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말살될 거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줄을 서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단지 코딩을 잘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설 거냐, 어디에 줄을 설 거냐. 우리가 기술을 리드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 우리는 어딘가에 줄을 서야 되는데 어딘가에 줄을 설 거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는 철학적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술적 기반보다도.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딘가에 줄을 서지만 그래도 병랑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대한민국만의 기술 주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정우가. 제가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의 어떤 뭐 사상을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서버린 AI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그 트렌드를 주도해 가고 있는 게 중국도 물론 여러 가지 엔지니어들이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애국주의하고. 근데 자유주의를 표방했던 실리콘밸리의 공학도들이 지금 피터 틸을 중심으로 기술 애국주의, 기술 이념, 그리고 민주주의를 소화하기 위한 기술 이런 이제 어떤 국가주의나 애국주의를 입히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에요. 줄을 어떻게 서느냐 잘못 서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탈북자가 될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 서울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 거냐를 선택하는 게 50년 전에 아버지들의 할아버지들의 선택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결정하는 순간인데 서버린 AI는 그런 개념은 그런 어떤 트렌드나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반가웠던 거예요. 그 하정우라는 인물이 AI 수사를 맡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런 기용을 한 상황이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그 제디 벤츠를 어떻게 만났을까라는 거예요. 피터 틸은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생활을 안 했어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거든요. 그 로스쿨을 그 스탠퍼드 대학 자체가 그 실리콘밸리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스탠퍼드 대학 이제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대학 다닐 때부터 보수주의자였어요. 보통은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실리콘밸리 대학에 다니고 그때 기조나 캘리포니아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진보 이념. 지금 캘리포니아 좀 그렇죠. 민주당 텃밭이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부터 피터 틸은 학교 다닐 때부터 보수였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낡은 사상, 그리고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사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스탠퍼드 리뷰라는 어떤 그 학보가 진보주의를 표방하고 이제 계속 여론을 만드니까 스탠퍼드 리뷰가 피터 틸이 만든 건지 아니면 그게 원래 있었던 학본지는 모르겠는데 피터 틸이 완전히 반대 논조를 가진 학보를 만들어요. 굉장히 실천력도 센 사람이죠. 자기가 기존에 있었던 학보의 어떤 논조가 싫어서 아예 그냥 다른 학보를 만들어요. 보수 이념의 학보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사상을 붙여나가고 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이제 피터 틸의 은사, 그러니까 프랑스 출신의 이제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 철학자의 철학을 이어받아서 피터 틸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들의 어떤 필독 교양서잖아요. 제로 투 원이. 그러니까 제로 투 원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저도 읽어봤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냥 하나만 딱 기억나요. 제로 투 원. 경쟁하지 말라예요. 경쟁은 악이다. 아니, 독점해라. 경쟁은 바보 같은 짓이다. 독점해라. 그러니까 제로 투 원이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제로에서 원을 만드는 건 무지 어렵다. 근데 원에서 백을 만드는 건 쉽다는 거죠. 독점하면. 그러니까 제로에서 원까지 하나까지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의 핵심이 경쟁하지 마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경쟁은 악이다. 악마다. 천사는 독점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반대 개념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는 경쟁은 아름다운 거고 경쟁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시장이 발전하고 소비자들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또 완전히 반대 개념이죠.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인 피터 틸은 자기 스승에게 독점을 바보다라는 철학을 배워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승이 피터 틸에게 가르쳐줬던 사상은 모든 인간의 갈등은 모방 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쁜 옷을 입으면 나도 그 옷을 입고 싶어. 저 사람이 의대에 가서 의사로 잘 살게 되면 나도 의대에 가고 싶어. 저 사람이 지금 케이팝 아이돌이 되면 나도 춤 배워서 노래 배워서 아이돌이 되고 싶어. 이 모방 심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모방이라는 거는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이 비슷해지는 거기 때문에 경쟁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비슷한 상품을 나오면 내가 지금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옆에 비슷한 커피숍이 있으면 경쟁하잖아요. 이 경쟁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을 살아남으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갈등의 원인은 이 모방 욕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 모방 욕구라는 거, 그러니까 밀러링이라는 거, 거울 심리.
거울에 비춰진 타인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인간 사회의 모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모방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경쟁이 생기고 그래서 상대방을 죽여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지 마라. 모방하려고 하지 마라. 너만의 길을 찾아라. 너만의 색깔을 찾아라. 다른 사람들이 영국 쭉 빼입고 광화문에 금리에서 다녀도 너는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네 갈 길 가라. 다른 사람이 지금 케이팝 좋아하고 아이돌이 된다고 하지. 너는 노래 못 부르잖아. 대신에 너는 책을 잘 쓰잖아. 책을 써라. 이거야. 너만의 길을 가라. 그 책을 쓰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런 책을 써. 그럼 네가 거기서 책을 똑같은 거를 비슷한 내용을 한 번 더 쓰면 뭐하니? 다른 주제를 찾아라. 너만의. 그래서 작은 너만의 영역을 만들고 그 작은 시장에서 독점해라. 그리고 독점 상태를 유지하면서 키워라. 이게 이제 성공 전략이야, 스타트업에. 그래서 그 경쟁은 악이다. 그래서 독점해라 이거거든요. 이 얘기를 피터 틸이 듣고, 그러니까 그 모방이 악이다라는 그 철학을 배우고 피터 틸이 독점하라. 기업은 독점해야 된다. 이걸 만든 거예요. 이 기업 이념을. 이런 철학적 기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였냐면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할 때 실리콘밸리에서 예일대에서 동부로 날아가서 예일대에서 강연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예일대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거든요. 거기에 제이디 벤스가 수강생으로 있었어요. 그때 피터 틸이 왜 로스쿨 나왔다고 변호사 되고 검사 되려고 하냐고. 꼭 그러지 않으면 된다. 로스쿨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전 세계 기술에 투자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도 있다. 변호사면 뭐 어지간히 잘 먹고 잘 살지만 벤처 캐피탈리스트 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강연을 막 한 거예요. 그때 제이디 벤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성공할지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 이거 아이비리그를 내가 쉽게 갈 수도 있었는데 라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내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로스쿨 다녀서 지금 변호사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변호사보다 더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을 피터 틸이 와서 얘기를 해준 거야. 로스쿨 나왔어도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캐피탈리스트 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또 한 번 영감을 받고 제이디 벤스가 학교를 졸업하고 잠깐 변호사 생활을 해요. 그 변호사인가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을 해요. 그랬다가 바로 피터 틸한테 날아가요.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를 키워주세요. 라고 하죠. 그때 피터 틸이 제이디 벤스를 왜 받아들였을까? 제이디 벤스 같은 인재는 많았을 거예요. 자기 강연을 듣고 뭐 감명받았습니다. 뭐 이 한마디에 뭐 감동해서 뭐 제이디 벤스를 받아들였던 건 아니죠. 그 피터 틸은 투자자잖아요. 굉장히 냉혹한 철학자이기도 해요. 굉장히 성공한 투자자고. 그리고 정치가예요. 실제로 자기가 상원의원을 했거나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마쿠 조종자로서의 어떤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잘 하려면 워싱턴의 정치 권력도 자기가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킹메이커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이디 벤스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엘리트가 될 건데 반 엘리트야. 힐빌리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피터 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지금 트럼프가 똑같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피터 틸과 그 스티브 배넌이라는 전략가가 지금 트럼프를 만든 거예요. 스티브 배넌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 대한오파라는 어떤 이념을 트럼프에게 가르쳐주고 그 이후에 계속 대한오파로서의 어떤 사상적 기반, 어떤 철학적 기반, 그리고 법률적인 지원, 그리고 자본적인 지원을 피터 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터 틸은 쉽게 얘기해서 아까 트럼프가 가지고 있었던 반 엘리트, 반 월가, 반 세계화, 반 자유무역이에요. 미국이 제조업을 살려서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새롭게 잘 사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주의적인 어떤 기술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민주주의를 AI 기술로 수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금수저야. 이미지가 안 맞아. 아무리 포장을 하려고 해도 그냥 뚱뚱한 부자야. 백인 부자. 뭔가 필요한 거야. 그 보완제가. 보완 상품이. 근데 그때 2021년도 이때 제이디 벤스가 나 좀 키워주세요 하고 딱 찾아가니까 피터 틸이 눈에 딱 보기에는 제이디 벤스의 어떤 이력과 잠재력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에 딱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오하이오주 산골짜기 무지랭이인데 지금은 예일대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지금 캐피탈리스트가 되겠다고 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새끼가 되게 못 살다가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막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정치의 야망이나 막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센 사람이야. 이거 잘만 활용하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에 굉장히 유용한 자원으로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제이디 벤스를 트럼프의 런닝메이트로 붙여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딱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한 다음에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키워요. 제이디 벤스를. 그래서 이제 너는 앞으로 돈을 벌어서 너 지역 오하이오주에 가서 오하이오주 사람들을 상대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라. 그래서 제이디 벤스가 피터 틸이 100억 원 정도 그때 당시에 이제 $10,000,000 정도를 지원해줘가지고 오하이오주에 있는 스타트업을 키우는 벤처 캐피탈리스트 사업을 해요. 그래서 오하이오주 지역구에서 자기의 이름을 좀 날리죠. 그러면서 이제 상원의원에 출마를 하려고 해요. 상원의원에 출마하려고 보니까 공천을 받아야 돼. 그 트럼프가 지원을 해줘야 돼. 공천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상원의원에 딱 출마를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당내 경선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상원의원에 출마했을 때 트럼프의 어떤 지원이 없으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피터 틸이 제디 벤스 손을 딱 잡고서 마라라고 리조트로 2021년 3월 달에 날아가요. 날아가서 트럼프 앞에 데려다 놓고 제디 벤스를 무릎 딱 꿇리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디 벤스는 트럼프한테 미국의 히틀러라고 했잖아요. 트럼프의 기억 속에는 굉장히 안 나쁜 놈이죠. 갑자기 그런 놈이 딱 와서 기억도 선명하게 남아요. 왜냐면 수염 더부룩하게 나고 못생겼거든요, 제디 벤스가. 그런 놈이 딱 와서 나 저기 상원의원 출마하게 좀 공천 좀 해주세요. 지원 좀 해주세요. 딱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왜 해줘 자기가. 근데 그때 이제 설득을 한 거야.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부통령으로서 딱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 흑수저다. 근데 엘리트인데 반엘리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철공회사 다니다가 철공회사가 망하니까 집이 어려워져서 엄마가 마약시장이가 됐다. 그래서 얘는 반월가주의자다. 반세계화주의자다라는 거죠. 엘리트인데 반엘리트다. 여기서 엘리트라고 하는 건 이제 월가 민주당 이런 쪽에 세계화주의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얘만큼 좋은 러닝메이트를 찾기가 힘들 거다라고 설득해요. 트럼프가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리고 피터 틸이 정치적인 어떤 후원도 해주고 하니까 피터 틸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제디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딱 지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디 벤스가 2024년 상원의원에 당선되고 2024년 이제 트럼프 선거 때 부통령까지 올라가죠. 엄청난 정치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트럼프의 눈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또 뭐였냐면은 자기의 어떤 대한우파로서의 어떤 이념이 실제로 공화당의 정통공화당 보수주의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는 약간 좀 왕따였어요. 네가 무슨 공화당원이야. 네가 정치해보겠다고 공화당에 오긴 했지만 너 그리고 원래부터 공화당 아니었잖아. 트럼프도 철새였거든요. 여기저기 당을 바꿨었어요. 공화당에 있을 때니까. 근데 네가 무슨 공화당이야. 무슨 뭐 네가 반세계와 반월가 하면서 그게 공화당이야? 뭐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약간 좀 이제 주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2기 집권하면서 이제 주류에 진입을 했고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자기 주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은퇴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자기 세력이 대통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 차기 주자로서의 제디 벤스가 지금 포지셔닝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디 벤스를 부통령으로 연결해서 제디 벤스가 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디 벤스는 피터 틸의 멘티예요. 피터 틸이 멘토고. 그러니까 제디 벤스는 피터 틸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디 벤스가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를 중재해서 화해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피터 틸이 그걸 원했다는 거죠. 그럼 피터 틸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를 왜 연결한 걸까? 지속적으로.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를 왜 피터 틸이 싫어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피터 틸이 반세계와 반엘리트 그리고 애국주의적 기술주의가 피터 틸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를 소화하고 자본주의 시장을 지켜서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들의 어떤 영역을 독점하는 게 피터 틸의 생각인데 거기에 지금 트럼프가 필요한 건데 거기 트럼프가 지금 갑자기 일론 머스크를 팽했는데 그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든 다시 트럼프와 사이가 좋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는 지금 피터 틸이 하려고 하는 노선에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피터 틸의 입장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왜 필요할까 그러면?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의 관계도 있어요.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아세요? 경쟁은 바보다라는 게 피터 틸의 생각이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 일론 머스크는 모든 사업에서 자기가 독점을 해야 돼요. 지금 테슬라도 사실상 전기차 사업의 독점적인 사업자고 지금 스페이스X도 어떻게 보면 위성 발사체의 독점 사업자잖아요, 거의. 일론 머스크는 뼈를 깎는 원가 절감으로 모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려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냉혹한 사업가고 피터 틸은 철학적으로 자기 스승에게 경쟁은 바보 같은 짓이다, 악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경쟁을 했어요? 지불 앱에서 경쟁을 했어요. 1990년대에 컴피니티라는 지불 앱이 있었고요. 엑스닷컴이라는 지불 앱이 있었죠. 피터 틸이 만든 지불 앱, 일론 머스크가 만든 지불 앱이 경쟁을 하는 거야. 사옥도 가까워. 인근에 있었어. 박 터지게 싸우는데 맨날 아침마다 보는 거야. 커피 사러 갔다가.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 사고 있으면 옆에 머스크가 있고 옆에 피터 틸이 있는 거야. 둘이 지금 독점해야 되는데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야. 둘이.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맨날 얼굴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둘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럼 어떤 생각을 했을까? 둘 다 궁극적으로는 지불 앱에서 독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둘 다 너무 똑똑하니까 죽일 수가 없어. 컴피니티는 엑스닷컴을 죽일 수가 없고 엑스닷컴은 컴피니티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둘 다 천재라. 그러면 이거 아무리 봐도 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둘이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까? 독점해야 되는데 계속 경쟁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 내렸을 때 합병해야겠다.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독점이 선이고 경쟁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철학을 가진 두 테크 천재들이 내린 결론이 우리는 경쟁할 수밖에 없다. 절대 죽일 수가 없다. 그러면 적과 동침을 하자. 그래서 컴피니티하고 엑스닷컴하고 합쳐서 이름을 페이팔이라고 졌죠. 그래서 이제 페이팔 마피아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둘 사이는 안 좋았어요. 둘 다 자기 잘난맛을 하는 사람들인데 성향은 완전 다르죠. 약간 은둔형의 배우 조종자 역이고 약간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피터 틸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조용히, 은밀하게, 강력하게 조종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자유주의자에 얘는 보수주의자고 그리고 얘는 관종이잖아요. 어떻게든 전 세계가 자기한테 주목해야 돼요. 뭐 결론적인 건지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막 그냥 대차게 그냥 뭐 관종의 자유주의자고 보수주의자의 내향적 성격인데 안 맞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CEO를 일론 머스크가 맡았거든요. 그래서 페이팔을 운영하는데 그 일론 머스크의 운영 방식을 기존에 있었던 커뮤니티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 좋아했어요. 심지어는 엑스닷컴 쪽에 있었던 사람들도 사실은 그 일론 머스크의 경영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냉혹하고 너무 막무가내고 하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신혼여행인가 어디 여행 갔을 때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일론 머스크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여행 중에 자기가 잘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픈 추억을 만들어준 게 피터 틸이죠. 원수죠. 그러니까 철차지 원수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원수하고 같이 손을 잡고 계속 뭔가 해나가고 있다는 거. 지금 현재 페이팔 마피아 사단으로서의 두 사람 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자기들이 지금 해나가기 위한 것들이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측면만 생각해서는 절대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지금 미럴 관계거든요. 이런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피터 틸도 그렇고. 근데 그런 피터 틸의 눈에 보기에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것들. 일론 머스크는 보수주의자는 아니에요. 자유주의자거든요.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민주당 지지자였고 캘리포니아의 자유주의자 리버테리안이었어요. 근데 이런 리버테리안과 이 보수주의자가 어떻게 한 배를 타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도 현재는 결과적으로 반세계화주의자, 반월가주의자, 그리고 반엘리트주의자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일단 민주당이 너무 많이 규제했어요. 그 EU 규제위원회가 또 너무 많이 규제했어요. 무슨 사업만 하려고 하면 반독점법으로 걸어서 과태료 물리고 무슨 사업만 하려고 하면 신분 인증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무슨 사업만 하려고 하면은 또 무슨 뭐 환경 규제로 못하게 하고 이게 EU가 그랬거든요. 근데 맨날 뚫게 맞고 과태료 받는 거야. 이제 그럼 저기 자기 나라 와서 바이든한테 지금 EU 갔더니 지금 뚫게 패더라. 좀 제발 복수 좀 해줘. 규제 좀 풀어줘. 그럼 바이든이 도와줘. 노조 없다고 보조금 안 주고 또 경제가 좀 어렵다고 발언했다고 지금 야 내가 지금 경제 지금 살려가지고 대통령 되려고 재선하려고 하는 건데 경제 어렵다고 하니까 미국의 경제가 지금 힘들다 숫자만 좋을 뿐이지 다 지금 경제가 파탄났다 막 이런 발언을 했거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바이든이 일론 머스크가 물론 민주당의 어떤 당론이 있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감정이 무지 안 좋았거든요. 죽이려고 했어. 일론 머스크를. 대통령인데 미국의 대통령인데 죽이려고 작정만 하면 죽일 수 있죠. 충분히 호시탐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너 지금 뭐 달나라 가서 뭐 한다며 그러니까 행운을 빌어 달나라로 잘 가봐 왜 달나라로 가라 막 이랬어요. 넌 달나라가 살아라. 그러니까 드림 투 더 문 행운을 빌게 뭐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백악관 그 기자 간담회에서 노골적으로 감정을 막 드러냈어요. 일론 머스크 눈에 볼 때는 내가 민주당을 계속 지지했는데 사업을 방해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럼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라 트럼프를 지원해서 바이든을 몰아내지 않으면 내가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적의 적은 나의 편이니까 트럼프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여러 가지 밑바탕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었죠. 트럼프의 반세계화 전략과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어떤 전략들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법 때문에 주법 때문에 그 아들이 딸이 됐거든요. 그 일론 머스크가 아들이 있는데 지금 그 꼬맹이 아들 말고 일본에서 모델 생활하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지금은 딸이죠. 여자죠. 그 성전환 수술 시술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일론 머스크는 그게 캘리포니아 주법 때문에 그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캘리포니아 주법상 18살인가 16살인가가 되면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자기의 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동의서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나 엄마의 동의 없이 그냥 수술 받아서 여자가 된 거야. 일론 머스크는 난리가 났죠. 내 아들은 죽었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펄쩍 뛰고 이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아버지하고 모든 법적인 생물학적인 모든 인연을 끊겠다 그러고서 이제 미국을 떠나서 일본 가가지고 지금 모델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눈에 볼 때는 캘리포니아의 이제 진보 이념이 내 아들을 죽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한 거야.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그 진보 문화, 이념, 이거에 학을 띈 거야. 이제 막 신물이 나는 거야. 근데 캘리포니아가 세금도 많이 걷어. 세금을 많이 걷지만 그래도 자기 이념하고 맞아서 민주당 진보 이념을 맞아서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거지. 세금도 많이 걷는데 이제는 자기 이념하고도 안 맞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텍사스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텍사스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죠. 법인세 싼, 세금을 덜 내는, 그리고 공화당 지지해주는 텃밭이죠. 에너지 사업 가지고 먹는 전기료가 제일 싼. 원래 텍사스가 좋아요. 일론 머스크한테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민주당 바이든 때문에 여기저기도 터지고 규제 자꾸도 터지고 자기 아들도 이제 성전환 수술하고 그걸 인정 못하겠고 인정하면 되는 건데 인정 못하겠고 그래서 가정은 아들은 하나 잃었고 그래서 트럼프하고 손을 잡게 되는 거죠. 민주당이 싫다. 트럼프도 민주당이 싫다. 나는 공화당이고 바이든을 몰아내야 된다. 이거 여기서 이제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랑 만나게 됐는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도 피터 틸의 눈에 볼 때는 엄청나게 유용한 전략 자산이잖아요. 제디 벤스는 앞으로
피터 틸이 실현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 이념을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4년 뒤면 물러날 거고 그 후속타로서의 어떤 대안으로 지금 제디 벤스를 키워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수장으로서의 일론 머스크 같은 이렇게 추진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인재를 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피터 틸이 눈에 볼 때는. 그러니까 피터 틸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려면 일론 머스크 같은 인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포기할 수 없고. 근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지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사이가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든 봉합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피터 틸이 제디 벤스 멘티에게 얘기해서 제디 벤스가 중간에 나섰고 제디 벤스의 얘기를 두 사람이 듣고 받아들여서 일단 일론 머스크가 고개를 숙이는 모양새로 봉합을 시켰죠. 네. 이게 지금 하나의 간단한 단순하게 그냥 더치 수장이다. 테슬라의 인허가 문제다. 트럼프가 뭐 정책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뒤에는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그럼 마치 무슨 옛날에 얘기했던 뭐 일루미나티나 뭐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그런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나오는 어떤 조종자인가? 라는 실체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직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조직이 과연 뭘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피터 틸이 그냥 페이팔 창립자로서 아니면 뭐 팔란티어의 경영자로서 그냥 지금 뒤에 있는 건가? 정책 자문위원으로서 그냥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단이 있고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뭉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레임이 존재해요. 그 프레임이 뭐냐면은 록브리지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그 제디 벤스가 1919년에 오하이오주 록브리지 그 자기 태어난 고향 이름이거든요. 록브리지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석교죠. 석교. 록브리지 바위 다리. 그러니까 석교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제디 벤스 고향인데 그 록브리지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치 후원 조직이에요. 제디 벤스가 만든 자기가 이제 정치 활동을 해나갈 때 상원의원 활동을 할 때 자기 정치 후원금도 받고 이제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이제 어떤 인적 자원을 쓰려고 했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록브리지 네트워크라는 거에 참여자들은 피터 틸이나 머서 같은 자본가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그리고 이제 테크 기업들의 어떤 수장들, 그리고 정치인들, 뭐 문화인들 해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1년 회비가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니까 그 회비를 내고 정치 후원도 해주고 그리고 변호사들 어떤 조직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는 제디 벤스를 후원하기 위한 어떤 그 피터 틸이 후원해준 조직이었는데 이 조직이 현재는 트럼피즘이라는 트럼프의 정치 이념을 관철시키는데 기술, 자본,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주는 트럼프의 친위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테크 기업들 10개 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17조 달러거든요. 월가 12기업들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니까 거의 4배가 많아요. 돈은 시가총액으로만 따지면 이 자본력을 가진 기업들이 모여서 트럼피즘을 지원해 주는 거고 머서 같은 이제 유대 금융 후원자들도 뒤에서 정치 후원도 해주고 그리고 또 로스쿨 나왔잖아요. 피터 틸도 그렇고 제디 벤스도 그렇고 그 법조인들이 모여서 또 그 문화 저항이거든요. 피터 틸이 가장 하려고 하는 게 정치는 문화를 지배하는 거예요. 피터 틸의 눈에는. 그 문화를 지배하는데 어떤 문화를 지배하는 거냐? 지금 미국의 문화는 진보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으로 왜 평등주의야? 왜 세계는 평등해야 돼? 저 사람이 더 잘났으면 잘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잘 사는 게 왜 나쁜 거야? 왜 백인이 대학에 못 가고 왜 히스패닉을 받아야 돼서 왜 제디 벤스가 예일대를 못 갈 수도 있었던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 하버드 대학교의 어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나 이 진보 문화가 다 뒤에 있는 월가 자본가들이 기부금을 주고 그 문화를 이식시킨 거야. 진보 문화를. 그래야지 전 세계가 세계화되고 흑인하고 백인하고 같이 모여서 땀 흘리면서 운동도 하고 사업도 하는 거니까 세계는 평평하고 평등해야 되니까. 근데 이 진보 문화가 싫은 거야, 피터 틸은. 그래서 보수주의 문화를 미국에 퍼뜨리고 이식시키려면 일단 이 문화를 점령해야 돼. 이 문화를 점령하려면 사실은 이 문화라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 문화가 퍼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그 돈의 구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비리그 그 하버드나 코넬 대학이 진보 학교가 된 거, 진보 이념을 가진 학교가 된 거는 진보 이념을 가진 그 부자들이 장학금을 주고 지원금을 해주니까 진보 이념을 이식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문화를 그 미국 정통 보수주의를 바꾸려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시스템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라는 이 문화는 또 기업에는 어떻게 또 접목이 되어 있냐면 ESG로 접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거를 진보 이념으로 바꾸지 않으면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를 바꾼 거야.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지배구조를 이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맞게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종 그 다양성을 이 사회 구조에 접목시키지 않으면 이제 과징금을 내야 되고 유럽에 수출하고 미국에 수출하려면 진보 일대 수출하려면 그러니까 ESG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 있죠. 기업 활동 이념 그 경영 ESG 경영 문화 DEI 학교에서는 DEI 기업에서는 ESG
이게 진보들이 돈을 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전 세계 문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수인 피터 틸은 돈을 써서 ESG를 몰아내고 DEI를 몰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ESG, 반 ESG 정책을 가진 기업들, 그 이사회의 인종 다양성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기업들은 소송이 걸리죠. 지금. 왜냐면 지금 ESG 기업으로 돼 있으니까 미국 사회가, 유럽 사회가 ESG 경영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안 그러면 과징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냥 나 ESG 싫어. 우리 이사회는 능력 위주로 뽑을 거야. 뽑다 보니까 백인이 더 많아. 아시아계가 없어 우리는. 근데 그냥 능력 테스트 해가지고 뽑은 거야 라고 하면 아니야. 10%는 아시아랑 히스패닉 써야 돼. 이렇게 하니까 안 그러면 과징금 내 이러니까 소송에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소송에 걸린 그 기업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야. 이 록브리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한 조직이죠. 그러니까 문화, 법률, 제도, 인맥, 돈, 투자, 후원 이런 걸로 트럼피즘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친위 조직이에요. 이 록브리지의 의장이 제이디 벤스고 그 뒤에 있는 마크 조종자가 피터 틸과 더라는 트럼프의 막강한 후원자야. 그 머서라는 사람 때문에 트럼프가 아까 얘기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긴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트럼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트럼프가 단순하게 머스크하고 좀 감정 싸움을 했다고 머스크를 그냥 내쳐버리면 피터 틸이 좋아하지 않을 거거든. 트럼프 선택을 한 거야. 그래? 네가 사업까지 해? 나 자존심 있는데 사업까지 하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뭐 쟤를 그래 일단은 그냥 뭐 받아줄게. 애매하게 납두면 굳이 버릴 필요 없잖아. 지금 뭘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애매하게 그냥 그래 알았어라는 정도지. 다시 도치로 복귀해라도 아니고. 네가 지금 뭐 그거 해가지고 나사 그 계약 관계 깨겠다는 거 했는데 뭐 그거 그냥 어차피 대안이 없어. 나사가 지금 스페이스X가 아니면 발사체를 그렇게 싸게 위성을 발사할 수가 없어요. 대안이 없어 트럼프도. 대안이 없는데 자기도 자존심 싸움을 하면 했는데 와가지고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피터 틸이 해가지고 아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형님 눈 감고 그냥 받아줘. 뭐 하라는 거 아니잖아. 그냥 받아줘. 아 그래 알았어 해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이 상황까지 온 거야 지금까지. 이게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브로맨스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브로맨스가 단순하게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또는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지금 인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뿌리 깊고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얽혀 있다는 거죠.